오래전 단편들을 이렇게 많은 관객과 만나셨는데 그 소감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 첫 작품부터 이제 상영을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선인장이라는 작품이 제가 처음 만든 작품인데, 근데 이제 프로그래머님하고 저 작품을 상영하기로 결정하고 나서 또 괜찮은 선택을 한 걸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 도착을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5시에 딱 도착했거든요. 근데 차마 여기서 같이 보기가 좀 창피해갖고 안 보고 저는 이제 대기실에 있었는데 대기실에 모니터가 이만하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화 보시는 모습을 다 봤죠. 저도 영화를 다시 보고. 그래서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저게 2003년에 대학교 졸업 작품으로 만든 건데 뭔가 되게 야심은 넘치는데 뭔가 치기 어린 그런 작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저를 다시 또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추억. 저도 이제 저 안에서 이렇게 쭉 작품을 보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제일 마지막 작품까지 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22년이 됐는데 그 시간이 뭔가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감독님의 이전 단편은 그 미장센에서 이제 대상을 수상한 그 숲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번에 처음 다시 쭉 본 거거든요. 봤는데 뭐 부끄럽다고는 하시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은데 뭔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정말 집요하게 하나를 파고들고 있구나라는 거를 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이번에 다른 단편들을 쭉 보면서 약간 소름 돋는 그런 경험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건 그 예전에 이제 제가 책을 쓰면서 뭐 박찬욱 감독님이나 봉준호 감독님의 이전 단편들을 보면서 늘 느꼈던 게 역시 대 감독님들은 평생 하나의 얘기만 하는구나, 하나의 주제를 다루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감탄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뭐 아직 이제 3편의 장편을 만든 감독님께 이런 얘기를 하기 조금 저도 좀 쑥스럽긴 합니다만 그 엄태하 감독님도 진짜 하나의 길을 줄기차게 하고 있구나. 하나의 컨셉이라고 친다면 이제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 사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에 사실 글을 쓰면서도 되게 좀 즐겁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좀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건 저는 이번에 그 엄태하 감독님 이전 단편들을 보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하나의 그 선을 그을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그 미장센 대상 수상작인 숲으로 약간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미장센 영화제는 그 2021년이었죠. 그때 20회 영화제를 끝으로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엄태하 감독님이 이제 집행위원으로 참여를 하시면서 다시 이제 미장센 영화제가 올해 부활을 하기로 했고 이제 작품들을 지금 이제 받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장센 영화제는 희극지왕,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 비정성시 이런 각 부문들이 있는데요. 그 각 부문들의 최우수상이 있고 그 최우수상들 중에서 한 편의 대상을 꼽잖아요. 근데 그 대상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 미장센 영화제 그 20년 역사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딱 4편 있죠. 그러니까 그 신재인 감독의 그 재능 있는 소년 이준석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고 그리고 조성희 감독의 남매의 집도 있고 김현정 감독님의 나만 없는 집도 있고요. 근데 3번째로 받았던 작품이 바로 보셨던 그 엄태하 감독의 숲인데요. 숲은 그때도 사실 영화제에서 제가 보고 이건 정말 대단한 걸작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그 대상으로 이제 수상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었는데 근데 이 숲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뭔가 이 단편을 만들던 시절에 엄태하 감독님의 그 얘기가 딱 한 대사로 압축이 되는 것 같아요. 짐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바닥 일이 다 한 방이다. 영화제 가서 사고 좀 치고 그 나만의 어떤 그 제대로 된 시나리오 있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보신 작품들을 정말 그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그 당시 그 장편 데뷔 이전에 엄태화라고 하는 사람의 모든 것들이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대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그때 하던 생각이었고요. 근데 그 영화제에서 사고 치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미장센 영화제라는 곳에 한번 가고 싶어서 이제 처음 보셨던 선인장부터 미장센 영화제 계속 출품을 했었고, 그 뒤에 이제 뭐 저 신봉리도 출품했었고 유숙자도 출품했었고, 그 사이에 또뭐 이제 저만 혼자 보는 영화들이 한 3편 정도 더 있어요. 이제 다 출품했는데 한 번도 안 됐어요. 그래갖고 아, 미장센이랑은 뭔가 연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있다가 저 숲이라는 영화를 한국영화 아카데미에서 만들어서 처음 이제 그때 제출을 했는데 처음으로 된 거죠. 그래갖고 근데 그때는 뭔가 좀 저는 뭔가 초연해진 상태여서 막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처음 갔는데 거기서 큰 상까지 받게 돼갖고 그 뒤에 작품들을 할 수 있는 뭔가 발걸음 그 뭔가 밑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보면 위장센 영화제라는데 뭔가 큰 빚을 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도 안 빠지고 21년에 멈출 때까지 매번 다 참여를 했어요. 심사위원이든 집행위원이든 하다가 이제 코로나 때 그렇게 멈추고 이번에 다시 저희 감독님들 7명이 모여갖고 다시 이게 만들게 돼서 저희도 되게 기쁘고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제에서 사고를 치고 싶어도 영화제에 그 초청이 돼야 이제 사고를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인장이라는 작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장센에서 안 되셨고, 근데 이제 그 유숙자 이 작품은 이제 서울 독립영화제 경쟁 단편 경쟁에 이제 초청이 되면서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내 작품이 관객과 만나는 최초의 경험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때 느낌 좀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때 저는 그 많은 영화 하는 이제 영화 학도들의 생각이 그때 비슷했는데 지금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미장센 영화제가 정말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갖고 미장센 영화제에 안 되는 게 좀 왜 안 되지? 뭐 그런 생각. 뭐 그때 좀 뭔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자만했던 것 같고, 근데 많이 겸손해진 상태에서 이제 유숙자가 서독제에서 틀게 됐을 때 되게 기뻤고, 그때 같이 상영했던 작품이 제가 임가은 감독님 작품이랑 같이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나고 압구정 CGV에서 관객분들하고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 어쨌건 그 엄태화 감독님 유니버스, 엄태화 유니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인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역시 되게 흥미로운 게 그 당시 잘 만들지 않던 뭐랄까 그 SF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대놓고 이제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인상적인 건 뭔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챕터를 붙이는 게 또 유행이었어요. 약간 트렌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5장까지 있고, 그리고 5장에 그 제목은 심판의 날인데, 심판의 날은 또 엄태화 감독님이 정말 좋아하는 그 터미네이터 그 2편의 또 부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선인장이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을까 정말 궁금하긴 합니다. 그 대학교 동아리에 만화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 실렸던 만화 중에 이제 저 작품의 원작이 되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SF적이고 그 아지트가 뭔가 우주선 같은 그런 이제 만화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거를 졸업 작품으로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작업을 했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뭔가 야심이 엄청 컸어요. 그래갖고
이 작품을 찍으면 나는 모든 영화제를 다 휩쓸 거다 막 이런 생각으로 영화를 찍었던 것 같아요. 주인공 같은 마음 가지고. 영화를 처음 찍으면서 그런 생각을 그때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찍었고 뭐 보면은 막 오프닝이랑 그 막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도 거창하잖아요. 막 이상한 효과들 많이 넣고 막 그랬던 것 같고 그 뭐 이렇게 딱 주제 의식이라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때 제가 꽂혀있던 게 팀 버튼 감독 영화랑 그 지구를 지켜라였어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레퍼런스가 됐던 것 같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만들었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확실히 연결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디스토피아적인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막 생각하면서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한 건 아닌데 콘크리트 혼유를 개봉하고 이제 단편들을 한번 다시 묶어서 상영한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이게 뭔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저도 그때 한번 했던 것 같고 아무튼 선인장은 네, 이렇게 선인장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처음이어서 되게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사 중에 그 엄마가 그러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너는 천재야 뭐 이런 대사도 있는데 약간 그것도 아니요. 그런 생각은 없고 요새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럼 이제 제가 제 길을 살려주려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품 이제 유숙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엄태우 배우가 드디어 이제 감독 작품에 첫 등장을 했는데 사실은 그 원래 다른 배우가 있었다가 그 다른 배우가 못하게 되면서 이제 약간은 그 뭐랄까 대신하게 된 걸 알고 있는데 되게 흥미로운 게 이제 이 선인장의 주인공 이름이 또 태고거든요. 그런 점에서 뭔가 이때부터 이 동생의 어떤 뭐 그런 것들을 봤던 건지 아니면 선인장 때 한번 이렇게 연기를 시켜보려고 했던 건지 좀 그런 게 궁금하긴 합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때 그 소품을 찾다가 상장 소품 찾다가 집에 그게 있어갖고 그걸 붙여놨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엄태구가 됐죠 주인공 이름이. 그래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때 근데 제가 그때 대학교 3학년 때 영화라는 걸 처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비슷한 시기에 동생도 배우를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연기학원 다니고 그럴 시기긴 했어요. 근데 저 작품을 같이 하기에는 이제 막 연기를 시작한 상황이어서 뭘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유숙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원래 하기로 했던 이제 배우 형이 있었는데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고 이제 마침 그때는 이제 연기를 열심히 동생이 하고 있을 때라 그럼 너 이거 한번 같이 해볼래? 머리도 빡빡이로 깎아야 되는데 괜찮겠어? 그런 걸 다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해보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같이 한번 제대로 작업을 하게 된 거죠 처음으로. 그 당시 이제 엄태구 배우가 진짜 그 여러 이른바 그 상업 영화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면서 여기저기 진짜 많이 나오던 오디션도 열심히 보시고 그러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래도 그 유숙자라고 하는 작품에 좀 출연시킨 데에는 그래도 형으로서 볼 때 그 동생의 재능이 좀 있다고 보셨던 게 분명히 있으신 거죠. 그때는 그렇게 많이 나올 때는 아니었어요. 그 단역들 오디션 열심히 보고 그럴 때였었던 것 같고 같이 잘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때 같이 배우를 찍어야 되는데 배우 구할 시간이 없어갖고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돼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 유숙자라고 하는 제목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숙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에서 쓰는 그 무숙자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무를 유로 바꾼 거기도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그 영탁 같은
그런 캐릭터이기도 해서 이 유숙자라고 하는 이 어떤 굉장히 흥미로운 제목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도 일단 궁금해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거기서 이렇게 노숙자에서 그 노를 저는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말장난처럼 약간 노라고 했을 때 노숙자 이렇게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있을 유로 해서 유숙자라는 제목을 붙여서 만들었었고요. 무숙자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한국 영화. 뭐 스파게티 웨스턴 뭐 네. 그런 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런 영화 있다는 거. 뭐 제목은 그렇게. 네, 그리고 이제 좀 이따 이제 객석 질문도 한번 받아볼 텐데 일단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제 그 신봉리 우리 집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확실히 그 감독님이 감각이 좀 있구나, 유머 감각 있으시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신봉리 우리 집을 보면서 느꼈고, 이 역시도 뭔가 그 가족의 삶과 그리고 변해가는 어떤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뭔가 그 현실에 대한 어떤 발언이기도 하면서 이 또한 또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연결되는 지점에 또 있는 작품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때 그 엄태구 배우도 있는데 그 분량이 좀 짧아서 아마 좀 더 분량을 늘리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는지도. 네. 그때는 뭐 그냥 학생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알려지거나 그런 때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군대 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정확히 2003년부터 2009년 그 사이에 살던 집에서 촬영을, 그러니까 저걸 만들려고 찍은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평소에 사진 찍고 뭐 그런 걸 좋아해서 이제 막 이것저것 찍어놨었고요. 그때 찍었던 저 캠코더가 저 신봉리 우리 집을 찍었던 캠코더가 숲에 나옵니다. 그 똑같은 소니 TRV 900이라는. 아무튼 이건 그렇게 찍어놨었는데 그거를 묻게 된 처음 계기는 동생이 학교에서 뭐 과제를 하나 내야 되는데 뭐 만들어 놓은 거 없냐고 그래갖고 제가 그런 건 없고 그냥 이거나 그냥 붙여서 내봐, 내가 대충 붙여볼게 그래갖고 대충 이렇게 정말 있는 거 자료를 좀 모아서 이렇게 붙여서 줬어요. 근데 그게 반응이 너무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부분이 없었어요. 그때는 뒷부분이 없었고 그냥 앞에만 좀 짧은, 뭔가 요즘으로 말하면 약간 거의 쇼츠보다 조금 긴 그런 정도였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재밌나 보네 이 생각이 들어서 그 뒷부분에 이제 것들은, 그러니까 그때가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조금 더 이걸 나중에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고요. 이사 갈 때까지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 신봉리 우리 집이라고 하는 그 작품을 구상을 해서 이렇게 각을 잡고 만든 작품이 아니라 평소에 가지고 계신 캠코더로 이런 거 저런 걸 이제 기록을 하다가 그것들을 이제 모은 작품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네요. 네네. 뭐 핸드폰으로 찍어놨던 사진들이라던가. 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합칠 때는 이제 내레이션이나 이런 것들 또 직접 또 쓰신 거고. 네. 그럼 평소에 좀 그 이제 캠코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유의 뮤직비디오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데 뭔가 좀 평소에 좀 캠코더로 이것저것 많이 좀 촬영하시나 봐요. 네, 옛날부터 그 영상을 찍는다는 개념보다 저는 그냥 기록을 남기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시간들을 붙잡아 놓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한 것 같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다 찍지만 그때는 이제 영상이라는 거를 막 남겨놓고 싶었어요. 계속 찍고 뭐 뭔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화라는 작업도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혹은 뭐 더 들어가면 무의식에 있는 것들까지도 끄집어내는 작업이잖아요. 그것도 한편으로는 시간을 잡아놓는 그때 시간을 잡아놓는 것 같은 일기 같은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안에서 이 작품들을 쭉 볼 때 뭔가 그간의 제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감회가 새로웠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좀 연장선에 있는 질문인데, 그러니까 그 한 감독이나 그뭐 예술가가 결국에는 되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뭐 매 작품 변주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이 관심사라고 하는 게 정말 계속 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결국 이 다큐멘터리 자체도 다른 방향으로 뻗어갈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신봉리가 신봉동으로 바뀌어가면서 뭐 개발의 풍경 이런 것들 담아내는 걸 보고 있으면은, 이걸 지금 다시 또 보시면 아, 내가 그 당시에 왜 저런 데 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이런 생각들은 새삼 또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붙잡아 놓고 싶었던 것도 있고, 나의 공간도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던 공간이 없어진다라는 게 되게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뭐 이사는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눈앞에서 내가 살던 게 저렇게 없어지는 걸 보는 것도 처음 경험하던 거였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아 놓는 강박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숲으로 이제 넘어가면요. 아, 숲은 그 오늘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이 숲을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신 게 굉장히 행운이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도 처음에 이제 미장센 영화제에서 보고 아, 이건 딱 보자마자 대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인데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숲으로 이제 미장센에서 아까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던 미장센 영화제에서 그야말로 이제 최고상을 타셨던 그 느낌 어떠셨을까? 왜냐하면 그 상을 타던 순간에는 왠지 그 엄태구 배우도 함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우수 작품상은 받을 것 같았던 게 그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꼭 시상식에 참여를 해라. 그래갖고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예리 배우가 있었는데, 한예리 배우를 그때 뭐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여서 연락이 와서 감독님 꼭 오세요. 뭐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갔죠. 그리고 이제 태구랑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최우수상 받은 것도 너무 이제 기뻤고, 근데 대상은 이제 생각도 못했죠, 사실은. 대상을 대상을 딱 호명하는 순간에 동생이 제 허벅지를 팍 쳤던 기억이 나요. 아, 기뻐서. 네, 그러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서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사이는 아니어갖고 뭐 축하해 뭐 이런 얘기는 없었고요. 그냥 제 허벅지를 세게 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뭔가 기쁘다라는 느낌을 막 느끼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상태는 엄청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약간 이렇고, 엄청 좋은 일이 있어도 약간 이런 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저한테 엄청 기쁘고 큰 일이라는 것을 꽤 나중에 인지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큰 일이 생겨서 약간 제가 뭐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선인장이 이제 홍익 때 이제 졸업 작품이셨고, 그리고 그다음에 만든 유숙자라고 하는 작품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가 되어서 그 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할 때 포트폴리오가 된 작품이라고 한다면은, 이 숲이라는 작품은 드디어 한국 영화 아카데미에서 만든 작품이시잖아요. 그럼 어쨌건 그 당시에 이제 미장센 영화제 계속 떨어지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계속 감독의 꿈을 꾸셨으니까 영화 아카데미에 가시게 된 것이겠죠. 네, 그때 이미 연출부 생활을 꽤 오래 했고, 다른 일을 하기에는 늦었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고, 그리고 뭔가 어느 시점에는 내가 만든 것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나 시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정말 그냥 막연한 그 부모님 보시기에는 정말 답답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언젠간 될 것 같은데 그냥 괜히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는데 만약에 미장센 영화제가 안 됐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것 같은데 지금 이상한 근거 없는 자신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기억나는 일화가 뭐냐면은 이제 그 숲이라는 작품으로 미장센 영화제에서 이제 대상 타셨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자리에서 이제 류승환 감독님이 우리 형제 살기도 힘든데 이런 형제들 계속 나올지 모르겠다. 싹을 잘라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물론 농담을 하신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금방 또 부모님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은 말 그대로 그 형제가 있는데 보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두 형제 중에 이제 한 명이 막 영화를 한다고 해서 막 정신 나가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은 또 이 가족은 그 형과 동생이 이제 쌍으로 또 그러시니까 부모님들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근데 약간 대책 없는 스타일이셔갖고 저희가 대책이 없어도 그냥 알아서 잘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응원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영화를 한다는 거를 말리거나 그러신 적 한 번도 없고요. 뭔가 이렇게 만들면은 보여드리고 뭐 아니면 동생이 어느 뭐 드라마나 이런데 짧게 단역이라도 나오면 되게 기뻐하시고 그냥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숲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가 이번에 또 다시 보면서 되게 좋았던 지점 혹은 뭐 되게 가슴이 서늘했던 지점이 뭐냐면 그 감독님이 이제 두 번째 장편인 가려진 시간 만드실 때 이제 그 가려진 시간이라고 하는 작품에 그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그 은유를 하려고 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4월 16일이라고 하는 그 4월 16일이라고 하는 그 4하고 16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이 정지된 그 시간에 그 시계로 4시 16분 이렇게 만드시고 이랬던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이 작품이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이제 2014년에 있었는데 그 이전에 만드는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혀 연결성을 찾을 수 없는 작품이긴 한데 지금 제가 이걸 다시 보니까 제가 이제 가려진 시간 때 감독님이 그러셨다는 걸 알고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작품도 뭔가 세월호에 대한 은유라고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결국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작품들은 이게 계속 반복되어도 또 다른 무언가가 환기되고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게 결국 뭐 명작이고 걸작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작품도 사실 이제 세월호에 대한 얘기는 분명 아니지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작품으로서 그 시기에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떠올리셨나 궁금하긴 합니다. 저 작품에는 그 실화가 두 개 저한테 영향을 준 실화가 두 개 있는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호수에서 사고가 나는 그런 에피소드는 저랑 이제 동갑인 친척 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일이 저보다 이틀 늦어서 저한테 이제 동생이었는데 그 친구가 2009년 제가 그때 이제 박찬경 감독님의 파란만장이라는 그 작품 조연출을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회사에서 워크숍으로 가서 축구하는 남양주에서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공이 날아가는데 공이 물에 빠진 걸 보고 주스러 갔다가 사고를 당해서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저희 가족한테는 엄청 큰 트라우마가 됐었고 그리고 되게 기묘했던 거는 그때 파란만장 한참 그 후시 녹음할 때였거든요. 양수리 이제 남양주 근처예요. 거기서 그 후시 녹음 하는데
그때 녹음하던 게 그거였어요. 물에 빠져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원혼을 뭔가 달래는 그 굿의 한 장면을 이제 뭐 녹음하던 중에 이제 소식을 듣고 갔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걸 들어갔고 이제 저랑 동생한테는 엄청 큰 이제 일이었고 그게 2009년에 그런 일을 당해서 이제 그런 기억이 남아 있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동생이 건국대학교에서 그 습작을 친구랑 찍다가 그때 공원에서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데 목을 매는 장면을 찍다가 그 실제로 이렇게 하는 걸 하다가 뭐 그때 뭐 안전장치 이런 거 없으니까 하다가 진짜로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죽을 뻔했는데 그 마침 옆에 있던 친구가 빨리 와서 잡고 이렇게 올려갖고 겨우 살았다고 그 얘기를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두 사건이 만나갖고 저 안에 어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하나로 꿈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묶이게 됐던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감독님의 어떤 주제를 보면 이제 디스토피아도 있지만 뭔가 그 믿음의 문제라던가 혹은 그 감독님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 남성들의 어떤 찌질의 역사 뭐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이번에 다시 보면서 또 한번 소름이 돋았던 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매달려서 아래에서 이제 그 정영기 배우가 그 받치고 있는 그 장면 같은 경우에 저는 왠지 그 박찬욱 감독님 아가씨에서 히데코와 수케가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장면하고도 뭔가 좀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또 그 역시도 이제 그 아가씨 같은 경우도 믿음의 문제를 또 다루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에 매달리는 장면도 있지만 그 앞서서 뭔가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이 이제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쓰러지는 그런 이른바 좀 믿음 놀이를 하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좀 깊게 담고 있어서 좀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믿음이라는 게 제가 종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계속되는 화두 중에 하나고 누가 무언가를 믿는다는 거, 누군가를 의지한다는 것이 그 제가 의지하는 그 존재가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 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믿고 뭔가 제가 어떤 시기를 견디고 의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뭔가 그런 생각들을 평소에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드는 작품 지금 뭐 써놓은 작품들에도 그런 화두를 가진 작품들이 많이 있고 계속해서 아마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숲에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어떤 명장면을 꼽는다면, 그러니까 이그 친구가 뭔가 좀 그 열등감도 좀 가지고 있고 또 혼자서 뭔가 온갖 상상의 나를 펼치는 친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귓속말을 하는 걸 보고 그게 계속 내내 신경이 쓰이는데 알고 봤더니 그때 그냥 속닥속닥했다라는 거잖아요. 전 이 장면도 어떻게 떠올리셨나 좀 궁금했습니다. 그거는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시나리오상에 여러 번 바꿨어요. 대사를 뭐 별게 다 있었는데 너 뭐 고래 안 잡았다며 막 약간 이런 식 대사도 있었고 그 계속 썼는데 이게 뭔가 다 딱 이거다 싶은 게 없어갖고 어려웠거든요. 근데 현장에서도 그 대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동생이 그때 애드리브로 뭔가를 했고 저는 그때 무슨 얘기하는지 몰랐고 그렇게 해서 영화를 편집하다가 이제 그 장면을 넣어야 돼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막 어쨌든 ADR로 넣으면 되는데 뭘 넣어야 되지 막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때 물어봤어요 동생한테. 그때 너 근데
막 고민을 서로 같이 하다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 근데 넌 그때 뭐라고 한 거야? 그냥 물어봤는데 그때는 그냥 톡톡톡 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게 딱 뭔가 정부가 딱 켜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저걸로 하면 좋겠다. 그리고 저걸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더 강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 촬영을 했죠. 그 속닥속닥이라고 말하는 장면을 나중에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진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객이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순간 연기를 하는 배우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대사를 가피를 했으나 대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쨌건 그 태구 배우는 뭐라도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속닥속닥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장면이 이제 만들어졌고 네,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저 캐릭터한테도 좋은 대사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의 비밀을 뭔가 말해준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켜준 셈인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저 구정이라는 친구는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그렇게 된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 작품 이제 러브 윈즈 올인데요. 그 BTS의 김태형 군이 6월 10일 제대하는 거 혹시 뭐 연락을 주고받거나 뭐 제대 축하한다고 이거 뭐 문자 찾아보니까 이제 10일 얼마 안 남았죠. 며칠 뒤에 이제 제대하고 11일에는 또 전국 또 제대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올해 전체가 다 그 제대를 그러니까 BTS 멤버들이 다 제대를 하는 날이고 올해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2025년은 BTS 전원 제대하는 날이 대신에 차은우가 입대하는 날이다. 입대하는 해다. 이렇게 많이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거의 몇 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댓글을 보면은 정말 하나같이 그 감독님 제대하면 우리 태영이랑 영화 한 편 해주세요 라는 댓글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셨던 그 태영이의 어떤 연기에 대한 또 열정이라던가 이런 걸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저야 뭐 태용 씨가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그 뭐라도 역할을 하나 만들어 갖고 부탁을 드려서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고 현장에서 너무 즐겁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업은 이틀밖에 안 됐었는데 저거 찍고 다음 날인가 군대 갔어요. 네. 그러니까 군대 가기 거의 바로 직전에 저희 저 촬영 끝나자마자 머리 감고 그 다음 날인가 갔는데 그 정도로 되게 같이 하고 싶어 했었고 저 열정적으로 같이 작업했었고 연기에 대한 욕심도 확실히 있다라는 걸 그때 알아서 정말로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나중에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미담 같은 건 없나요? 이틀이어서 좀 네. 시간이 좀 없긴 하지만 그 원래 마지막에 저 노래 부르잖아요. 웨딩드레스 입고 거기서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위에서 단상에서 노래 부르다가 둘이서 그거 있잖아요. 그 관객들한테 확 뛰면은 막 이렇게 옮기는 거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이틀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근데 저는 이제 욕심이 감독이다 보니까 그 장면에 대한 욕심이 되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찍으면 뭔가 이 두 사람의 그 감정적인 게 더 뭔가 폭발하는 장면처럼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를 되게 끝까지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태영 씨가 저를 설득했죠. 이거 대신에 다른 장면을 더 잘 찍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득에 넘어가서 근데 진짜로 시간이 없었어요. 저걸 찍으면 다른 걸 못 찍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모두가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여기 관중으로 참여하신 분들까지도 그 장면 어떻게 찍어야 되나? 근데 태용 씨가 그 장면을 저를 설득해서 딱 없애고 그 관중들한테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오미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우와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요. 아니 이제 아이유 씨도 이제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아이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작품 나오고 했을 때 직접 이제 이 손글씨로 썼나 아마 그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요즘 모두가 이제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혐오의 시대에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식으로 정말 이 작품에 굉장히 애정이 크다는 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어떤 식으로 좀 소통하고 이야기를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한테 제안을 주실 때 남자와 여자가 나오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무언가로부터 쫓기는 이야기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배경은 뭔가 디스토피아적인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디렉션을 저한테 주셨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 네모라는 게 이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서 네모한테 그러니까 뭔가 이게 구체적인 어떤 걸로부터 쫓기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어떤 뭔가 이렇게 말로 딱 규정할 수 없는 무언가로부터 쫓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지은 씨한테 들었을 때. 그래서 저런 네모가 등장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때 제가 또 콘크리트 유토피아 막 찍은 직후여서 그냥 저런 어떤 아포칼립스 세계관에 좀 편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런 세계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게 거기에 막 나중에 의미가 막 붙었잖아요. 그 네모에 대해서. 그거를 완전히 다 뭔가 제가 계산하고 했다기보다는 그게 노래 가사와 뭔가 저 두 사람의 표정과 막 이런 거랑 다 어우러져 갖고 또 그때 이슈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 저 뮤직비디오에. 그러면서 그게 의미들이 저절로 막 상징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저도 공부도 많이 됐고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어요. 아이유님의 미담은 혹시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요. 정말 똑똑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연기도 너무 잘하고 저 작품 러브인조를 찍을 때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18년에 아이유 콘서트 10주년 때 영상 VCR을 맡아서 한번 그때도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좋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뭔가 얼굴이 대배우가 된 것 같은 느낌. 그냥 얼굴만 봐도 눈만 봐도 뭔가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이 돼서 와서 되게 놀랐었는데 나중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폭삭 수다를 막 끝내고 이제 저희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을 때여서 라는 것만 알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이제 폭삭을 제가 봤는데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저 얼굴이 이미 저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을 금명이와 예순이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저희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와서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얼굴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 얼굴을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었구나를 나중에 최근에 알아. 촬영 순서가 그렇게 됐어요. 네, 최근에 알게 됐어요. 네. 아무튼 아이유님께서는 SNS에서도 그렇고 이 작품에 대한 이 뮤직비디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담고 있는 주제라던가 스타일 그리고 감독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을 SNS에 여러 번 이제 밝히시는 걸 보고 이 작품에 대한 만족도가 크시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미담은 있어요. 명절 때마다 한우를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희 진짜 잘 먹고 있습니다. 진짜
네, 그럼 이렇게 그 감독님이 오늘 그 보셨던 작품에 대해서 그냥 뭐 간략하게나마 쭉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객석 질문을 받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손 들어주시면요, 그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제 앞에 계십니다. 네, 감독님 저 진짜 단편들 좋아하는데 너무 잘 봤고요. 그 감독님 작품들 보면은 집이라는 공간이 매번 다르게 그려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신봉리 우리 집에서는 소중한 추억이 깃든 따뜻한 보금자리로 느껴졌고,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는 인간성 따위는 전부 결여되고 무너지는 그런 단순한 생존의 공간처럼 느껴졌는데, 이렇게 여러 시선으로 집을 그리셨는데 감독님께 집은 어떤 의미의 공간인지 궁금합니다. 그 제가 이사를 정말 많이 다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제 그 얘기 나눈 중에 나왔는데, 제가 제 공간을 에 정을 붙일 때쯤 되면 뭔가 다른 데로 가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정이 저한테는 되게 뭔가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뭔가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래서 집이라는 화두,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과연 뭘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콘크리트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이라는 게 뭐지? 집이 그냥 나만의 공간, 내가 쉴 수 있는 공간, 내 가족이 편히 머무는 공간인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거를 넘어선 뭔가 다른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아파트라는 이름으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던 것 같고요. 네, 저한테 집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계속 어떤 화두로, 아까 믿음이라는 화두가 있었던 것처럼 집이라는 것도 하나의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 안경 쓰시는 분. 네. 네, 감독님 그 방금 아이유님 뮤직비디오 되게 감명 깊게 봤는데요. 그 이제 쫓아오는 존재를 네모 존재로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분명히 촬영을 할 때는 뭔가가 없었을 거고 이제 마지막에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왜 가시적인 존재로 좀 설정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약간 연기나 이런 걸로 좀 할 수 있는데 좀 보이는 걸로 설정을 하셨는지랑, 그다음에 굳이 네모라는 각져 있는 존재로 선택을 한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딱 네모여야 되는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촬영할 때는 그 작은 저 뮤직비디오에서 나오는 네모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의 네모를 저희 스태프들이 들고 이제 촬영을 했고, 그 네모라는 게 주는 어떤 무의식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뭔가 느낌적인 느낌이 동그라미나 뭔가 다른 물체보다는 각져 있는 게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미디어 같기도 하잖아요. 그 네모라는 게 뭔가 저희가 보는 프레임도 다 네모고, 거기서 다 뭔가 저희는 흡수를 하고, 그래서 그게 막 어떤 의미를 담아서 네모로 하고 싶다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런 식으로 제 무의식이 뭔가 네모에 더 끌려서 이렇게 작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예, 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 검은 옷 입으신 분이요. 저는 러브인줄 무비를 다 너무 좋아하는 감독님이랑 좋아하는 배우분들께서 또 이제 같이 하셔가지고 프로모션 돌릴 때부터 너무 기대하고 봤었는데, 이제 뮤비가 나오고 되게 다양한 해석들이 나왔잖아요. 또 그 뮤비를 이제 아포칼립스 그 자체로 해석하신 분도 계셨고, 저는 이제 그 뮤비를 그 약간 사회랑 겹쳐서 한번 해석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뮤비 제작을 기획하시면서 소품 배치라던가 그런 콘티를 짜실 때 어떤 장면마다 어떤 의도로 제작을 하셨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면이라던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어떤 거를 의도하고 좀 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구체적인 장면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요. 일단은 뮤직비디오라는 거 자체가 물론 제가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작품이기도 하지만 이 뮤직비디오 자체는 주인은 그 아티스트가 주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유가 가장 예쁘게 나올 수 있는 작품을 만들자가 1번이었어요. 그녀의 노래가 제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앵글은 무엇일까? 어떻게 여기서 카메라가 움직여야 그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일까? 그게 1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게 사회적인 의미나 이런 거를 많이 염두하고 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심플하게 그게 제일 중요했고 저는 그 역할을 위해서 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된 거였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네, 다음 질문 있으시면 또 받겠습니다. 네, 여기 흰색 꽃. 네, 저는 가려진 시간 보고 팬이 돼가지고 단편 영화 보러 왔는데 아까 그 영화가 잘 될 것 같다는 근자감에 대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단편들 보니까 그 근거가 뭔가 감독님이 지금까지 연출하신 영화들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차기작에 대한 얘기인데 혹시 준비하시고 있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준비하던 작품이 있었는데 그 부동산 호러 같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어떻게 보면은 맞닿아 있는데 그게 거시적인 얘기였다고 치면은 여러 사람이 나오는 거시적인 얘기였다고 치면 좀 더 한 인물에 포커스를 두고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는데 그게 내년 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다른 거를 하나 지금 찍어야 돼갖고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정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정해지면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또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여기 흰 아까 뒤에도 누가 드셨는데요. 2분 다 질문 다 받고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독님 작품에 보면 디스토피아물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영향을 받았던 작품이나 약간 감독이나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던 영화가 터미네이터 시리즈였고 이제 그걸 이제 그래도 너무 잘 써주셨는데 그게 아마 제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뭔가 세상이 다 멸망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에 대한 그런 상상도 많이 해본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제가 살면서 겪는 어떤 것들과 만나서 또 이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저런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진행요원님께서 더 이상 좀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번에 그 무주에 되게 좀 길게 휴가처럼 오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길게 휴가처럼 온 영화제에서 자신의 어떤
과거와 마주하는 그런 경험도 하셨고, 그리고 내일 또그 등남운동장에서 야외 토크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보셨던 단편들 위주로 얘기를 했지만 내일은 뭔가 장편을 포함해서 되게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을 테니까 내일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그리고 단편으로 함께 했던 이 자리를 마무리하면서 감독님 마지막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무주 영화제, 한골 영화제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 예전 단편을 보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사실은 저희 장모님이랑 장인어른도 오셨는데 오실 줄 모르고 유숙자를 지금 그 유숙자를 보시고 놀라셨을 것 같은데 나가신 건 아니시죠? 네. 네, 이렇게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다른 작품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혹시 내일 시간 되시는 분들은 또 등남운동장 야외 무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